목성은 정말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대적반도 그렇고 극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무늬의 폭풍도 그렇고 기묘한 천둥도 그렇고 이 거대 가스 행성이 과학 뉴스의 헤드라인을 끊임없이 장식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목성의 위성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큰 흥미의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 나사 전문가에 의해 목성 위성의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에서 7억 7,8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뜨거울 리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위성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 원인은 목성 자체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목성 중력의 영향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성력의 작용에 의해 위성이 약간 늘어나고 수축함으로써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었던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추울 때 스쿼트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 따뜻해지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는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성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위성끼리 서로 따뜻하게 하면서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갈릴레오 위성. 우선 목성의 대가족을 더 자세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목성의 가장 큰 위성, 갈릴레오 위성에 주목해 봅시다. 갈릴레오 위성이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말하며 이 위성들은 단순한 구조의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걸 처음 관측한 사람이 그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오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대 잉카의 천문학자도 관측했을지도 모르지만요. 아무튼 이 4개의 위성은 목성이 가진 전체 위성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성의 다른 위성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위성은 명왕성과 같은 태양계 준행성보다 크고 그 중에서도 가니메데는 태양계 최대의 위성으로 질량면에서는 수성에 뒤지지만 크기면에서는 수성을 능가합니다. 또한 가니메데는 일반 위성에는 없는 독자적인 자기권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 3개는 공전 주기가 4대 2대 1인 궤도 공명 상태에 있는데요. 즉 가니메데가 목성을 1번 공전하는 동안 유로파는 2번, 이오는 4번 공전하는 것이죠. 태양 주변에서는 아마 이오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오는 활화산을 400개나 갖고 있고요. 태양계에서 가장 지질 활동이 활발한 천체라고 불리는 것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오 대기의 거의 절반은 화산 방출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서운 곳과 비교해서 마치 정반대 같은 별이 바로 유로파예요. 유로파는 매끄러운 얼음별로 이곳에는 산도 없고 크레이터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내포한 지구 밖에서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유로파는 얼음 갑옷 아래 위성 전체에 걸쳐 깊이 100km에 이르는 액체 바다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칼리스토와 가니메데에도 표면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오의 표면 아래에도 바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죠. 단 바다라고는 해도 물이 아니라 규산염 암석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설. 자, 갈릴레오 위성처럼 태양과 멀리 떨어진 천체의 바다가 수세기 동안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있을 만한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일찍이 천문학자들은 이걸 목성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성의 조성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이죠. 조성력은 중력이 천체의 여러 부분에 강하게 혹은 약하게 작용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 달에 접해 있는 쪽은
지구 전체에 드는 평균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겨집니다. 반면 지구의 반대편은 그보다 약한 힘으로 당겨지죠. 그 때문에 지구는 달의 방향으로 약간 늘어져 있고 양옆은 평평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위성 표면 아래에 바다가 숨어 있을 경우 조성력에 의해 궤도 공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위성이 당겨지거나 느슨해지면 일정한 주기로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상당한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일부는 열로 변환됩니다. 공명의 크기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성이 이 현상을 사용해서 위성의 온도를 올리고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유로파의 수심은 수백 미터 미만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갈릴레오 위성의 바다는 최소 수심 1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파의 경우 표면을 덮는 얼음과 그 밑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층을 합치면 두께는 아마 80km에서 170km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생기는 목성의 하루 밤낮 조석 효과는 아마 위성의 바다에 충분한 공명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위성의 온도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다른 현상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대체 어떤 현상일까요? 반향을 일으킨 발견. 이 문제에 직면한 전문가는 방정식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의 공명을 계산하여 컴퓨터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목성계에서는 위성 간 상호작용으로 생긴 조성력이 각각의 위성이 가진 고유 공명주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목성의 중력에 의한 온도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온도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얼음의 용해가 일어나 얼음 갑옷에 금이 갈지도 모릅니다. 위성이 이런 조석 공명을 받으려면 수심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필요한데요. 이는 현재 우리가 목성의 위성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도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완전히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모델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조석 공명이 비교적 온화한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는 위성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 극단적인 조건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링을 진행하면 바다의 깊이와 그 위에 있는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더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를 얼마나 굴착해야 물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알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나사의 연구자에 의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유로파의 내부해, 지하에 있는 바다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델에 의해 유로파의 내부 구조가 밝혀지며 핵, 규산염 암석, 바다의 조성과 그 물리적 성질이 알려졌고 동시에 유로파의 바닷속에서는 다양한 깊이에서 또 여러 온도에서 광물이 다양한 휘발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의 바다가 염화물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는 즉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와 조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로파에는 액체의 물, 온도, 필수 미네랄과 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위성이 연구자들에게 우선적인 연구 대상 중 하나라는 점도 이해가 가는데요. 나사에서는 이 위성에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 주위를 여러 차례 도는 것은 물론 그 표면에 랜딩 모듈을 착륙시켜 표면 균열에 스며든 물의 흔적을 조사해 생명의 징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장치가 얼음 껍질을 깨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로파에서 생명이 발견될 것 같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주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